자,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그 기초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예,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두 달이 끝난 거예요. 예, 두 달이 끝났죠? 예, 계속 이러고 다니면 돼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이거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그 매스컴에 보면 임차권 등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또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3일 전에 그 대법원 판례가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뉴스를 보시면서 아마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임차권 등기도 나오고 계약갱신 요구권도 나오니까 제가 한번 자세하게 그 레이아웃이라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 바퀴 때는 제목이에요. 제목. 자, 일단 제가 임대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물권법이나 관련된 내용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민법은 일반법이죠. 자, 제가 지금 강의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그러면 일반법의 내용과 특별법의 내용이 부딪히게 되면 이게 특별법이 항상 우선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제 여러분이 한 바퀴 안 돌아서 혼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에서 임대차 내용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제가 제목부터 이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이 되면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한 지가 이제 25년째예요. 자,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가장 안타깝고 속상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럴 때예요.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제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전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1년 동안 공부를 해놓고 막판에 가서 전세와 전세권을 구분을 그때 가서 공부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한번 구분하고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를 딱 구분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임대차는 물권이냐 채권이냐 물어보면 이거는 채권입니다. 그 다음 여기 전세하고 전세권의 차이를 제가 첫 바퀴 때 확실하게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우리 용익물권 들어보셨죠? 자, 용익물권 세 가지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세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물권이에요, 물권. 근데 아시겠지만 물권이란 얘기는 등기를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지. 근데 여기 임대차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겠지만 이건 등기가 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이 전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권이냐 채권이냐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못하는 분 계신데 이 전세는 채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됐어요? 등기가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채권이라고 하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등기가 됐어요? 등기가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이거를 미등기 전세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왜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 또 선생님, 저는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요 학개론을 처음 3월달 모의고사 때 57.5를 맞지 뭐예요. 갖고 제가 열심히 해갖고 4월 달에 제가 60점을 넘으려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점수가 47.5로 내려가요. 그 선생님, 제가 열받았고 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번 달에는 45점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요 선생님, 학개론은 공부를 안 하고 보기로 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신시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왜 그게 내려가냐면 공부를 하나밖에 모를 때는 용감하잖아.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게 섞여가지고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기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본인인데 본인이 이제 세입자라고 한번 가정해 놓고 한번 수업을 들어보세요. 자, 근데 이제 세입자로서 본인이 여기다 세우세요. 세웠는데 본인이 전세 3억 원에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학원에 오니까 이제 민법 선생님이 자, 오늘은 용익물권을 강의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강의합니다. 해서 이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 전세권은 특수 용익물권이라 그래가지고 이 전세권은요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즉 경매 신청권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게 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도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본인으로서 수업을 딱 듣고 있는 순간 민법 선생님이 이거 있다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아, 그렇구나.
진짜 돈만 안 줘봐 내년 3월에 나가는데 아주 내 경매를 싹 붙여서 다 받아낼 거야 아주 나쁜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수업을 듣고 있냐면 본인은 있잖아요. 만약에 3억 원에 전세 살고 있다면 등기하고 살고 있어요. 등기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여기 등기하고 사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봐요. 쉬는 시간에. 베개 하나 있을까 말까야. 거꾸로 제가 여러분한테 집주인한테 저 집주인님 저 세입자로 3억에 전세 들어갈게 등기해 주세요. 안 해준다니까요. 거꾸로 여러분이 등기해 주세요. 집주인 안 해준다니까요. 그럼 본인은 등기를 안 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민법 시간에 전세권 수업을 들을 때 본인은 수업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응? 아유 이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오늘 딴 나라 얘기를 듣고 있구만 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목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이 본인이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 민법 시간에 배운 전세권의 내용을 몸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딱 장착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이제 오늘 임선정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의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그거를 본인 몸에다 장착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2달이 딱 지나고 나면 본인은 물권과 채권을 겨합한 최고의 세입자인 물채권자가 되는 거야. 막 섞이는 거야 막.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풀잖아. 얘도 봤다. 얘도 어서 봤다. 선생님 공부를 하면서도 더 헷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점수가 점점 내려가요. 제가 한번 웃기지. 근데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 그래서 본인이 뭐를 배우는지도 몰라. 정말 안타까울 때야. 자,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배우는 건 뭘 배우는 거예요? 임대차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 민법 시간에 전세권에서 배운 건 저한테 1도 꺼내면 안 돼. 거기 있는 얘기를 하나도 꺼내면 안 되는데 꺼내는 순간 이제 오늘 수업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정립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전세죠. 근데 이 전세는 딱 결론 낼게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지. 그러면 얘는 채권 쪽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럼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채권일 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단 임대차일 때는 적용되는 게 맞아. 근데 일단 전세권일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 게 맞아. 그럼 이제 이게 문제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결론만 말하면 이거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 미리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미리 보여드리게 되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좀 이따가 여기 나올 부분에 여기 한번 적용 범위 한번 보십시오. 자, 동법의 적용 범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 동법의 적용 범위는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라고 돼 있지 전세권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를 뭐라고 불러요? 미등기 전세. 물건이요, 채권이요? 등기 안 했으면 채권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무슨 전세? 채권적 전세에도 동법은 적용된다라고 적혀 있단 말이야.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등기한 전세인 전세권에는 오늘 배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게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안 듣고 심화부터 들은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동영상으로. 그러면 이게 실제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공부의 전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기초를 강조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몇 가지 더 얘기해주고 올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제 그 성질에 대해서 보면 유상, 쌍문, 악성, 분류식 안 해오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재정 목적은 바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자,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된 표를 하나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미등기된 건물도 적용되고 비주거용 건물도 자 집주인이 이제 동의받아서 개조했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법은 원칙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기 때문에 개인일 땐 적용되고 법인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법인들 중에서도 공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럴 때 이제 직원 숙소용으로 이용할 때는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듀윌도 법인이에요? 법인 아니에요? 법인이죠. 근데 우리 에듀윌이 한국도시주택공사예요? 에듀윌이 지방공사예요? 에듀윌이 중소기업법 제2조 중소기업 아니거든요. 그럼 에듀윌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이제 본사가 있는데 우리 에듀윌 직원이 지금 막 800명 넘어요. 그럼 거기 직원들 중에서 제가 강의한 거 촬영한 거에서 막 편집하고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바로 그룹 디지털 앞에다가 만약에 직원 숙소를 얻었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위해서 회사에서. 근데 경매 넘어갔어. 그러면 과연 동법이 적용되느냐? 안 됩니다. 에듀윌은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인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법인일 때요?
개인. 하지만 법인 중에서는 이런 공법인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인이 딱 2개, 3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좀 기초 때 전달하고 싶은데 제가 이 겸용 건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주거용 건물일 때 적용되고요. 자, 요 판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해당되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 굉장히 많은데 저희 집에 뭐 판례집 제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많이 보고 강단에 쓴 건데 중요한 그 많은 판례를 할 수는 없고 제가 대표적인 판례 몇 가지만 딱 감잡을 수 있는 것만 도와드릴게요. 우리 대법원 판례를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면 과연 이 주택이라고 할 때 이 주택의 기준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이거를 주택으로 보느냐 말 거냐에 대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돈하고 직결되니까.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다 무슨 입장을 표현하고 있냐면 사실, 현황, 판단설의 입장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거기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따라서 무슨 현황이라고요? 사실, 현황, 판단설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대비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현황을 보고 판단해야지 면적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현황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분쟁을 일으켰는지 제가 한번 실사례를 몇 개만 짧게 기초 때 한번 전달해 볼게요. 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한 2주 정도 전에 제가 강화도에 이렇게 일요일 날 밥을 먹으러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점심 때.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동네 일반적으로 보면 골목길에 있는 그 조그만한 구멍가게들은 요새 보면은 뭐 CU라든지 이해 가시죠, 제 말? 예, 등등 GS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멍가게들이 다 지금 이제 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조금 외곽에 나가 보면 아직도 이렇게 구멍가게처럼 이렇게 땡땡 슈퍼마켓, 제가 말하는 건 뭔지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임선정이가 이제 차를 딱 세우고 자, 커피 한 잔 사 먹으러 또는 물 한 잔 먹으러 또는 음료수 한 잔 먹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세입자분이 빈데 자, 요거를 이제 평면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딱 그려보면 여기 3분의 1은 방으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건을 사러 딱 들어갔더니 요 사장님이 방에서 주섬주섬 나오시더라고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3분의 2와 관련된 부분은 가게로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비주거용으로.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A가 이 주택의 은행융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과연 여기 있는 세입자분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물어볼 때 은행 법무팀은 뭐라 그러겠어요? 세입자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아니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슈퍼마켓이라고 간판 달아놓고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봐요. 그럼 세입자 아주머니는 뭐라 그래요? 여보세요,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저 여기서 지금 살림살이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나 여기서 주택으로 살고 있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양쪽 입장이 평평하니까 당연히 법원에 가는 거지. 그럼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갔을 때 대법원 판사가 과연 이거를 주택으로 봐줄 거냐 맞을 거냐, 이게 돈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든. 당연히 끝까지 가야지. 그때 대법원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처음에 80년대 때 만들 때 이 보호를 해주는 취지는 뭐냐면 은행이나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그 취지를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면 이거를 주택으로 봐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게 되면 경매 넘어가면 이 세입자들 보호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주택으로 봐주는데 이 주택으로 본다라는 말은 비주거용이 주거용보다 면적이 훨씬 작죠. 그러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택으로 보는 게 맞아. 그러면 어떻게 이제 또 판례들이 되게 많냐면은 이 주택이라 할 때 만약에 여기 있는 B가 낮에 장사하다가 조금 불편하거나 좀 피곤할 때 잠깐 영업의 부대용으로 쓸 수도 있죠. 잠깐 뭐 낮잠 한숨 잔다든지 또는 발 좀 뻗고 좀 1시간 앉아 있다든지 이런 용으로 쓴다 그러면 이거는 주택이 아니야. 이게 제가 사실 현황이란 말을 자꾸 쓰는 거는 뭐냐면 이 주택은 유일한 주거 공간이어야 돼요. 이런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일한 주거 공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이 코딱지만 해도 여기서 진짜 애들 키우면서 진짜 고생하면서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남편 회사 보내고 애들 아침에 학교 보내고 제 말 이해 가죠?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사실현황상 이게 주택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은행 법무팀은 뭐라 그래요? 아유, 알았어요. 그러면 주택으로 합시다. 또 시비 건다? 어떻게 시비 거는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세입자 아주머니, 주택으로 봐드릴게요. 대신에 애들 키우고 있는 곳은 3분의 1이잖아요. 설마 여기 3분의 2 여기다가 나중에 뭐 이불 깐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이면 1억에 3분의 1만 인정해 줄게요. 또 시비 거는 거야. 그럼 또 대법원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대법원 판사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되느냐, 3분의 1만 주택으로 쓰니까 3분의 1만 보증금에 3분의 1만 주택으로 하냐, 또 싸움이 되죠. 이런 판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하나만 그림 그려도. 근데 결국 대법원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자, 아주머니 이거 주택으로 쓰면서 애들 키우고 살고 있는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체를 주택으로 봐줄게요. 이렇게 돼버려. 이게 대법원 판례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실무 나가서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짧게 엑기스만 전달한 거야. 대신에 여기는 무슨 주거 공간이라고요? 유일한 주거 공간.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럴 때 이걸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법이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해 보시면 진짜 법은 평등해야 되는데 진짜 편파적인 법에 대한민국 1순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야. 이거는 그냥 노골적이야. 그냥 여기 조금의 애들 키우고 살면 다 주택이야. 그냥 슈퍼마켓 주택이야.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보호라는 그 취지 때문에 그냥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 얘기가 오늘 많아서 자 넘어갈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중소기업법 제2조가 뭔지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쭉 읽어보시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미등기 전세나 채권적 전세에도 동법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결론만 말하면 전세권 확실하게 해둡시다.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아니에요? 물권이죠. 동법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저한테 전세권 얘기는 1도 끊으면 안 돼요, 오늘은. 이게 기초 때 탄탄하게 제가 지금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적용 안 됩니다. 애 데리고 진짜 살림살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잠깐 뭐 집 리모델링 한다고 한 두세 달 밖에 나와 있다. 그게 무슨 애 데리고 사실 현황이야. 이해돼요? 그 잠깐 나와 있어 그냥 피해 있는 거지. 공사 때문에. 그런 거는 진짜 애 데리고 살림살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대항 요건부터 돈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뭘 대항 요건이라고 부르냐면, 자, 요 앞에 보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예, 그래서 주택의 점유, 주택의 인도. 주택의 점유라는 건 뭐냐면 직접 들어가서 살림살이 하고 있냐 이거야. 주민등록, 같은 말로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예요.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집주인 아니면 다 세입자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세입자라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거기서 애들 학교 보내고 하고 온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전입신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 보내려면 전입신고를 해야지, 안 하고 어떻게 학교를 보내요? 그럼 본인은 대항 요건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예요. 그러면 이 대항 요건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항력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와닿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니까 잠시 후에 제가 경매로 집을 하나 날려버릴게요. 자, 날려서 한번 배당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공동주택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뭐 이것도 뭐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양수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집주인인 양수인에게 내 보증금 주세요 해야 되는 거지 옛날 주인한테 받는다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자, 별 의미 없어요, 이거. 자, 오늘 지금 여기 공간을 제가 많이 확보해 갖고 왔잖아요. 예, 여기다가 여러분한테 아주 정말 엑기스의 엑기스 팁을 전달할 테니까요. 이따가 요 화면을 딱 제가 정지시켜 놓고 나갈 테니까 사진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저에게 5분의 시간을 주시면 아까 그 집 경매로 날려버릴게요. 자, 날려가지고 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 한번 배당을 해볼게요. 자, 한번 배당 경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간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아까 집주인이셨고, 자, 여기 B가 전세예요, 전세권이에요?
전세죠. 채권적 전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집이 은행 때문에 이만저만해서 A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은행이 경매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집에 지금 돈 받을 사람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2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에 돈 받을 사람들을 줄을 쫙 세어봤더니 세 사람이 있는데, 짧게 할게요. 첫 번째가 은행이에요. 은행은 원래는 근저당입니다. 그럼 또 채권 확정액이 문제가 되니까 그냥 편하게 제가 저당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저당권 금액은 1억입니다. 자, 여기 B가 아까 채권적 전세라고 말씀드렸고요. B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금액은 짧게 숫자가 좀 떨어지게 수업을 할게요.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가 왜 은행빚을 못 갚아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봤더니 A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거래처에서 물건을 좀 땡겨오고 그 집을 담보로 저당권을 좀 여기다 1억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거래처 때문에. 근데 이제 사업이 안 되다 보니 은행빚을 못 갚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게 경매 넘어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낙찰 금액은 얼마예요? 2억인데 채권자들의 채권 합계액은 얼마예요? 3억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내 돈 내놔라, 내 돈 먼저 내놔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변제권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변제권을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보통 변제, 보통 채권들이 갖고 있는 게 보통 변제권인데 우리 시험 범위에 채권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 위주로 샘플을 좀 들어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좀 이따 이거 사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제가 오늘 딱 엑기스를 딱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를 보호받으려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플러스 주민등록을 갖춰야 됩니다. 요거를 좀 전에 제가 무슨 요건? 대항 요건이죠.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나중에 이제 한 3월 달부터는 제가 다 이해하신 분위기면 주자와 주자 찍어서 주주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무슨 변제권을 취득한다고요? 최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이 선순위보다 우선한다고 할 때 무조건 선순위보다 다 우선해 주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기준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어요. 그게 지금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할게요. 서울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억 5천 이하의 채권적 전세는 5천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간 점검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제가 제안을 따라 주시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자,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 우선? 선순위. 지금 외우세요. 자, 펜 놓으시고 지금 암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 선순위.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 기다리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법원의 등기과나 등기소, 서초동의 법원 교대 앞에 가면 앞에 공증사무실 많아요. 거기 가서 1,000원 내고 공증 받으셔도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예요, 아니에요? 전입신고 어디 가서 해요? 동사무소. 그래서 확정일자도 동사무소에서 받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굳이 차 끌고 동사무소에 나와서 교대 앞에 와서 공증사무실을 갈 이유는 없잖아. 거기서 받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럼 그 즉시부터 효력이 생기게 되고 이때 효력은 후순위보다 우선합니다. 자, 근데 이때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할 때 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뜻은요. 1억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은 선순위보다 우선해서 먼저 받는 거 맞죠? 선생님, 아니 그럼 5천만 원만 주면 어떻게 해요? 1억은 더 어떻게 받으란 얘기예요? 라고 물어보면 1억 5천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1억이라는 돈은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중간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자, 외워주셔야 돼요. 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해요? 후순위. 자, 한번 외우셔야 돼. 자, 따라 주시면 돼요. 자,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 선순위. 우선 변제는 후순위. 외웠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수업 듣는 데가 강남이야. 강남에 요 지금 밖에 나가면 뭐 전세 월세 만대, 특히 전세 기준으로 강의할게요. 이 동네 전세가 1억 5천이 다 넘을 것 같아? 안 넘는 데도 있을 것 같아? 다 넘지. 원룸 투룸 뭐 보증금 얘기하지 말고 일단 전세로 얘기하자. 1억 5천 넘어요, 안 넘어요?
넘지.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이 동네는 쓰잘데기 없는 소린 거야. 1억 5천이 안 넘을 때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1억 5천이 다 넘잖아? 그럼 전액 뭐로 보호받아야 돼? 그렇지. 전액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학원에 오셨을 때 확정일자가 뭔지만 알아도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올해 1년간 낸 학원 수업료는 빠진 거야. 자, 그럼 제가 직접 이 집을 경매 날려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배당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가 넘어갔죠. 아주 간단한 예시예요. 자, 여기 있는 세입자분한테 제가 여쭤볼 겁니다. 아주머니, 실제로 살고 계시죠? 네. 그 말은 주택에 인도가 되어 있다는 거에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셨나? 아유 선생님 무슨 소리에 애들 학교 보내지 전입신고 안 하고 어떻게 학교를 보내요? 알겠습니다. 그 말은 대학 요건을 갖춘 거 맞죠? 그럼 이분은 무슨 변제권이 있는 거야?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이요? 선순위보다 우선하니까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채권적 전세가 1순위에 있는 저당권자보다도 1억 5천이 안 넘으면 얼마까지 보호된다고요? 5천만 원까지를 먼저 준다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신 민법으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면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봐봐요. 저당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한번 얘기해봐요. 간단하게. 물권이잖아요. 무슨 물권? 담보 물권이에요. 예. 자, 예. 오늘 처음 입 열었는데 처음 틀리네요. 자, 예. 괜찮아요. 예. 자, 내가 전화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세 있죠.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 강남은 녹화하잖아요. 그래서 3번 연달아 틀리면 카메라 보고 한번 흔들어 줘야 돼요. 전국에 수많은 인강부들이 궁금해. 이 앞에 앉은 아줌마 누구냐? 예, 입만 열면 틀린다. 이 막 목소리 다 들어오거든. 예, 계속 틀리는 게 궁금하대. 누구냐 그 아줌마. 자, 가끔 글 떠요. 자, 그러면 물권하고 채권하고 경합하면 누가 이겨요? 물권. 그러면 전세권자가 먼저 받아야 전세입자가 먼저 받아야 돼요?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야 돼? 근데 왜 전세입자를 먼저 줘? 지금 저는 내가 얘기할게요. 아는 게 하나 나와갖고 진짜. 민법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으면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물권법에서 물권끼리는 선회하고 물권 채권은 물권이 이긴다고 배웠잖아. 근데 임선종은 지금 채권을 먼저 돈을 주고 있다니까? 아니 왜 민법하고 달라? 이 사람 뭐 어느 나라 법을 강의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과목은 특별법이라는 걸 잊지 말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초 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얘가 봐요. 물권자가 먼저 보호받아야 되지만 채권이지만 야 세입자 아줌마 돈 당신 많이 없죠. 왜? 얘네 은행이잖아.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돈 1억은 돈도 아니야.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돈이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아줌마 먼저 보호해 줄게요. 저희들이 특별법 만들어서 아줌마 먼저 보호해 줄게. 그렇게 보호해 주려고 최우선 변제권을 만든 거란 말이야. 보호를 해 주려고. 그러면 결국은 선순위보다 우선하니까 5천만 원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을 주고 나서 바로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저당권자한테 1억을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입자 아주머니한테 또 물어봐야 돼요. 아주머니,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 전입신고 하실 때 그날 확정일자 받으셨나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 확정일자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확정일자를 안 받았단 얘기야. 그 말인즉슨 우선 변제권이 없단 얘기야. 그 말인즉슨 후순위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 말은 후순위를 먼저 주란 얘기지. 후순위를 먼저 주란 얘기는 결국은 3순위 저당권자한테 먼저 배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번호가 3번으로 배당 순서를 적어 놓은 건데 자, 경락가가 얼마예요? 2억 가지고 1억하고 5천 썼으면 5천 남았죠? 그 5천이 3순위로 여기로 배당이 되는 거야. 그럼 배당이 끝난 거야. 이게 바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때 세입자 아줌마의 배당 금액이고 실제로 이게 법원에서 배당되는 순서예요. 그렇다면 세입자 아주머니가 받을 돈이 얼마? 1억. 받은 돈은 전 재산의 반이 날라간 거야. 이거를 10억으로 제가 금액을 올리면 5억이 날라간 거야. 이해돼요? 5억이 날라갔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세 8억에 사는데 4억이 날라가는 거야. 나가래. 어떡할 거야 이게 내년 3월에. 제 4억 벌기 얼마나 힘들어. 다 날아가는 거야. 뭐 안 받아서. 확정일자. 이게 몰라서 못 받는 거지. 이게 뭐 돈이. 이 확정일자 공증사무소 가에 1,000원이에요. 동사무소 가면 얼마게요? 아니야. 뭘 무료야. 800원이야. 돈통에 돈을 안 넣고 와서 그래. 무료는 뭘 무료야. 하여튼
이상해. 입만 열면 틀려. 진짜 돈 내야 돼. 무료는 얼어 죽을 무료야. 800원인데 씨. 자, 네. 강남만 무료인가 보지 뭐. 자, 근데 여기 이제 세입자 아주머니가 자, 요번에 이제 다시 이제 확정일자 받았다는 가정하에 바로 1순위에 이제 5천만 원 받은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1억을 배당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릴 거야. 세입자 아주머니 확정일자 받으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렸어요. 선생님, 그날 전입신고하는 날 제가 막바로 받았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거는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있고 누구보다 우선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는 결국 3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다가 3번으로 5천만 원이 배당이 여기 되고요. 이런 걸 나중에 여러분들 경매 공부 많이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런 걸 경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추가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추가 배당이 되고 3순위 여기 있는 저당권자한테는 배당이 빵원이 됩니다. 이게 배당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얘기해야 되겠죠. 결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에는 보증금을 얼마를 배당받은 거예요? 1억을 배당받았죠.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을 때 못 받았겠죠. 깜빡하구나. 몰라서. 그러면 5천밖에 못 받은 거 맞죠? 그럼 오늘 저의 임선정의 수업의 확정일자의 중요성은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5천만 원짜리 수업을 해드린 겁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1억 가지고 강남 바닥에서는 전세를 못 얻습니다. 이게 몇 억짜리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정일자는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 다닌다 그러면 되게 요새 질문들을 쉬는 시간에 많이 하러 와요. 그래서 뭐 어저께도 막 포스트잇에 붙어서 갖고 와. 그래서 뭔가 물어봤더니 자기 건 아니고 친구 거래. 그래서 왜 그러냐, 나한테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공인중개사 학원 다닌다니까 물어본대. 근데 자기가 대답을 해줄 수 없으니까 네가 대답을 해달래. 그 내가 대답해주고 자기가 하고 밥은 자기가 얻어먹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희한한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전화 올 거 아니야. 너 요새 학원 다니지? 얘기했어요? 아직 안 다닌다 그랬어요. 3월 모의고사 보고 얘기하려고? 자, 평생 안 다닌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꼭 떨어지면 하나 모자랐다 그러고. 자, 붙으면 1년이고. 자, 레파토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원 다닌다고 얘기를 했으면 분명히 전화 와. 친구야, 확정일자가 뭐야? 그러고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럼 친구가 물어봤다 쳐. 제가 친구라 치고, 야 친구야, 확정일자 너 여기서 배웠냐? 학원 다닌다며. 확정일자가 뭐야 도대체? 우선변제. 우선변제는 뭐가 우선한다는 거야? 후순위? 그 후순위는 뭔데? 야, 받아도 좋은 거야.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 수업하지만 이거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남을 가리키는 것도 이 말이나 이런 스킬들이 많이 필요해요. 알고 있는 걸 전달하는 건 별도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 요거 제가 끝날 때 화면 딱 정지시켜 놓을 테니까 우리 인강분들이야 지금 뭐 정지시키고 사진 찍으면 되겠지만 여러분 이따 찍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정일자 그러면 저처럼 이 간단한 샘플을 외워갖고 친구에게 설명을 해줘봐. 야, 너 공부 많이 했구나. 2달 사이에.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런 게 뒤에 가면 나와요. 그땐 제가 배웠죠. 그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증금의 해소 나오고, 자, 좀 전에도 얘기했죠. 확정일자 얘기한 거 기억나요?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 누구보다 우선? 후순위. 이거 봐. 이게 읽어보면 이해가 가나? 직접 사례를 봐야지.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받을 권리 다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증금 회수나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내가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자, 잠깐 저 좀 봐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뭐 또 해당되는 분이 있어서 또 속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매스컴에 나온 얘기만 할게요. 뭐 개개개개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뉴스에 나온 얘기만 할게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YTN이나 등등 뉴스들 보면 내년 초에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만저만해서 임의경매에 신청할 수 있는 건들이 늘어날 거다. 또 최근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30% 이상 늘어났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늘어났다. 이게 도대체 뭐야?
자, 오늘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들어보시죠. 이게 사례로 한번 들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주택을 갖고 있어. 금액을 한 5억 정도만 할까요? 네, 임의적으로. 자, 잘 들어봐요. 여기 또 세입자분 있으면 꼭 하셔야 돼요. 자기 재산 지키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 우리가 학원 밖을 벗어났을 때 딱 지금 시대에 맞는 게 임차권 등기야.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5억짜리 집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B가 요 집을 이제 전세를 3억에 들어갔어요. 자,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되죠? 5억에 3억에 들어갈 수 있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 잘 살고 있었어. 참고적으로 계약서를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 써요? 2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 계약 기간 2년을 써가지고 요렇게 B가 A 집에서 이제 3억에 이제 전세를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서를 쓴 거는 2020년이었습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2022년인 거 맞아요? 근데 2022년 들어서 올 초부터 집값이 쭉쭉쭉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집이 완전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 시세가 요새 얼마나 가나 봤더니 요 집의 시세가 2억 5천밖에 안 간답니다.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세가 2억 5천밖에 안 간다는 얘기는 완전히 뭐 집이 그냥 반토막이 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2022년 현재 시세가 이렇게 2억 5천까지 지금 막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거꾸로 생각해 봐. 지금 만약에 세입자가 B가 여러분이나 저라면은요. 지금 여기서 3억에 살았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집값이 5억일 때 3억에 산 거 아니야? 그럼 집값이 지금 얼마로 내려왔어? 2억 5천이면 지금 현재 전세는 얼마나 할까? 응? 1억은 너무 하잖아. 자, 그럼 1억 5천 하자. 자, 1억 5천.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 알았어요. 1억 5천 하자. 반으로 내려왔으니까 또 반으로 내려오자. 자, 대충 할게요. 자, 그래서 전세가 1억 5천까지 내려온 거야. 요 시점이 다 돼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세입자는 나간다고 얘기하는 세입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 그냥 3억 주고 비싸지만 눌러 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 같아. 나가면 되지. 그러면 3억을 받아가지고 막말로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1억 5천에 다른 데 전세를 가도 1억 5천이 남잖아. 그럼 그거 갖고 조금 은행 금리 얼마나 높아? 그 은행에 넣어놔도 돈이 나오는데 굳이 이 집에 3억에 살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100%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거의 90% 이상은 분명히 세입자가 여기서 B가 A한테 나간다. 이걸 이제 해지 통고라고 하는데요.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고해야 돼요. 잠시 후에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분명히 B가 A한테 전화했겠죠? 나가겠다고. 그러면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B는 A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내가 나갈 때 다 빼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해요. 자긴 돈 없으니까 빼나가라 그래요. 빼나가라 그러지. 왜 빼나가라 그래? 지금 이 집이 지금 2억 5천까지 내려왔다는 거 집주인은 모르겠어. 다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돈 없으니까 당신이 빼나가든지 맘대로 하라고. 그럼 세입자는 뭐라 그래요? 저기요 집주인님, 아니 요새 이게 전세가 저도 알아봤는데 이 동네 시세가 1억 5천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전세 3억인데 빼나가라 그러면 이 집에 누가 3억에 들어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집주인은 뭐라 그래요? 걱정 말라고 1억 5천 내 돈 꼬라박아서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난 모른다 그래요. 그걸 나한테 얘기하냐고. 빼나가든지 뭐 맘대로 하라고. 나 돈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돈을 1억 5천을 갖다 쳤느냐고. 맘대로 하라고. B는 아니 나 이거 환장하겠네. 그럼 안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역전세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온 얘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B 입장에서는 딱 느껴보면 이거 분명히 계약 기간 지금 아직은 조금 한두 달 남았지만 분명히 이 양반 돈 안 주겠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럴 때 여기 있는 B가 본인이 갖고 있던 아까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요 시점에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이거는 기각됩니다. 왜 안 됩니까? 자, 이 봐봐.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여들에 내일 모레 할 때, 즉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여들에 아우래 열에 내일 모레 이럴 때 여기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야, 저 인간 저씨 만료돼도 안 줄 인간이야 저거. 오늘 가서 내가 신청하고 올까? 그거 안 받아줘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일단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왜 신청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여기 있는 B가 잘 들어봐요. 지금 강남에서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남편 회사가 수원으로 발령이 난 거야. 그래서 수원으로 이사를 가야 돼. 이때에 맞춰서. 근데 중요한 건 수원으로 가려면 이사하고 애들 학교 다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지. 수원에서부터 아침에 어떻게 강남으로 애를 초등학교를 출퇴근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못 주기 때문에 수원에다가 먼저 집을 얻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삿짐 옮기고 직접 애 전입신고까지 다 해버리게 되면 기존에 본인이 강남에 갖고 있던 최우선 변제권이라든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거 맞죠? 그게 전부 상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유지시키고 나서 본인은 가고 싶을 때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는 순간 과거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강남의 세입자로서의 권한인 우선 변제적 효력 또는 대항력이라든지 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죠.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그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보호받는 제도라기보다는 과거에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권한을 세팅시켜주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 제도예요. 근데 선생님, 저 대항력은 있었는데 우선 변제권은 저는 그때 확정일자를 안 받아서 없었는데요 라고 할 때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는 순간 우선 변제권 있죠. 요거를 취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종전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없었다면 취득하는 거고 있었던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유지. 그럼 여기에 딱 세팅이 되는 순간 수원으로 이사 가셔도 나중에 이 집이 추후에 경매 넘어가도요. 여기는 세입자는 아까처럼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세팅되는 거야. 그게 바로 임차권 등기예요. 그렇다면 세팅된다는 얘기는 이사 가도 돼요? 이사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다. 이래서 만든 제도예요. 이 제도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돈을 보호받는 건 맞지만 임차권 등기를 했다고 해서 집주인이 내일 모레 돈 줄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임차권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뭐라 그래요? 집주인들이 빼나가라고. 아니 내가 지금 돈 싸놓고 안 주냐고 1억 5천을 내가 어떻게 주냐고 빼나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을. 그럼 어떻게 급한 마음에 먼저 집 뺐다가 경매 넘어가면 한 푼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임차권 등기 건수가 예년보다 30% 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런 뉴스인 거예요. 자,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취득하고 유지한다 얘기 제가 했던 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기간이니까 자, 요 기간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단 존속 기간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쉬워요. 자, 봐요.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 최단 기간이 2년이야. 그러니까 계약서를 1년을 썼죠, 세입자가. 근데 더 살고 싶어. 그럼 집주인님, 저 1년 더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집주인은 수인해 줘야 돼요. 여보세요, 임차인님. 1년 계약서를 썼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을 해도 세입자는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니까 저는 2년으로 갈 겁니다 하면 2년으로 수인해 줘야 돼. 봐봐.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을 뭐라고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2년으로 뭐 한다? 본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1년 계약서를 쓰고 1년 있다 나가겠다 그러면 집주인은 1년 있다 돈 빼줘야 되고 1년 더 살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수인해서 2년 있다 돈 빼줘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집주인들이 오늘 이 수업을 듣다 보면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아니 뭐 짜증나네 이거 완전히 무슨 뭐 세입자 편이잖아. 맞아요. 거의 70-80% 세입자 이기게 판결해요. 그래서 이게 평등하지 못한 대표적인 법이에요. 자, 요 경매는 오늘 제가 좀 생략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이 기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 주고 싶은데 자, 여기 첫 번째 무슨 갱신? 묵시적 갱신하고요. 계약 갱신 요구권하고 요 두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묵시적 갱신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읽어보고 그림 그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특직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 말은 민법의 특별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임대인이 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 숫자는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집주인들 앉아 계시죠? 나중에 세입자한테 나가주세요. 보증금 올려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해지 통고 기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기간을 어기시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니까 이 숫자는 우리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암기 숫자예요. 따라서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의 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무슨 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며 특히 여기 임차인 보이죠? 자,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언제까지?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고요? 2년. 자, 와닿지가 않아. 지금 뭐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뭔 말하는지 몰라. 자, 그러면 또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되게 쉽거든요. 자, 여기 밑에다 제가 그려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이렇게 집주인하고 자 B하고 이제 세입자하고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보통 계약서 몇 년 쓴다고요? 2년을 이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A는 제가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색깔이 많이 없어서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니까 하얀 거하고 이렇게 노란색밖에 못 쓰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집주인입니다. 세입자님 나가주세요. 아니면 보증금을 올려주시든지요. 아우 2년 사이에 여기 지금 전세가 3억이나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해지 통고라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이 민법 공부가 많이 됐다. 이제 5, 6월 넘어가서 한 7, 8개월 공부하면 해지 통고, 해지 청구, 소멸 청구, 소멸 통고를 민법 공부를 열심히 했나 제가 섞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야. 그때 눈빛을 보고 이분이 공부가 됐나 내 눈빛을 피하나 제가 한번 여쭤볼 겁니다. 자, 일단 초반이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해지 통고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는 계약 기간 만료 6개월에서 몇 개월이요? 2개월 요 사이에 A는 B에게 세입자님 나가주세요. 아니면 보증금 올려주시든지요. 이 말을 해야 되는 기간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B 입장에서 자 이건 노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해줄게요. 자, 여기서 B는요. 계약 기간 만료 언제까지? 자, 2개월 전까지란 얘기는 여기가 2개월인 거 맞죠? 전까지를 빗금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2개월 전까지가 되는 거고 요 구간이 B가 A에게 저기요 집주인님 저 나갈 거예요. 남편이 회사가 수원으로 발령나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지 통고하는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해지 통고하는 기간은 요만큼이고 B가 해지 통고하는 기간은 이만큼이면 누가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이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니까요. 확실히 모든 게 다 세입자 위주야 이게. 근데 자 묵시적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요 사이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 이 사이에 아무런 얘기가 없이 넘어갔을 수 있죠. 그럼 넘어가게 되면 무슨 말이냐?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아유 뭐 보증금 얼마 안 올랐는데 뭐 전화해서 올려달라 그래. 어차피 나갈 때 빼줘야 되는 거 다 빚인데. 세입자는 아 이거 전화하면 또 올려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전화를 해? 아니야 가만히 있자. 뭐 전화 오겠지. 아, 집주인도 아유 뭐 올려. 아유 어차피 나갈 거 다 빚이지 그게. 그래서 서로 간에 여기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이 딱 만료가 되고 하루 이틀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 있죠. 요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얼마가 인정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잖아요. 몇 년? 2년이 되는 거고 요때 아까 여기 보증금 얼마에 살았어요? 그냥 3억으로 할게요. 3억으로 보증금 살았죠? 그럼 여기도 3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렇게 인정이 되었을 때 요 시점에서 이제 A가 B한테 저 세입자님 저 학원 가서 배웠는데 5% 올릴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5% 올려주세요. 어서 또 5%는 들어가지고 어서 들었어 5%를 5%만 올려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 안 되지. 여기 봐. 내가 분명히 여기 좀 색깔 좀 다른 걸로 바꿔왔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집주인이 앉아 계신다면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요 해지 통고 기간 지났지. 그러면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야. 아, 나 미치겠네. 이 동네 지금 시세가 5억인데 나 그 전화 한다 해서 까먹었네 민법 공부하느라고. 아, 미치겠네. 근데 전에 왜 까먹었지 그거를? 지금이라도 5%라도 올릴까? 못 올려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임대차 되는 게 바로 무슨 갱신이라고요? 묵시죠. 자, 여기서 꼭 외우고 갑시다. 임대인은 언제부터 언제요? 6개월에서 2개월.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꼭 숫자 외우세요. 진짜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거를 무슨 기간이라고요? 해지 통고 기간이라는 거예요. 임대차는 해지라는 말을 쓰는 거지 해제란 말을 쓰는 게 아니야.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은 민법 시간에 배워서 절 만나러 오셔야 돼요. 저는 2차 강사니까 거기까지는 강의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말이 많이 가장 나오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전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그림 그려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요새 말이 굉장히 많은 거야. 자, 3일 전에 대법원 판례 나온 것까지. 올해 이거 계약갱신 요건 별표 3개입니다. 대법원 판례 나왔습니다. 내년 여러분들 34일 시험에 거의 90% 이상 나올 확률 아주 높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자, 주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끝나기 언제부터 언제까지래요? 6개월 전부터 2개월이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해지 통고는 임차인의 경우가 6개월에서 2개월이었어요. 2개월 전까지였어요. 2개월 전까지였죠. 근데 여기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이 뭐예요? 6개월에서 2개월이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합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뭐 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써 있죠. 근데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는 다음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절 사유도 우리 법에는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요걸 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갈 테니까요. 자, 잠깐 한번 보시고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잠깐 저 좀 보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A가 이렇게 이제 집주인이에요. 자, 여기가 B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2년을 썼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세보증금은 3억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의 계약 기간을 딱 쓰고 살아왔는데 와, 이게 여기서 B가 전세보증금을 3억 주고 살았는데 2년 사이에 와, 이 동네 전세가 있잖아요. 5억까지 올라간 거야. 2억이나 뛴 거야. 그러면 세입자분이 3억에 전세 살고 있는데 2억이나 지금 플러스해서 올라갔다 그러면요. 올려주면 되지만 1년에 1억씩 저금해가지고 2년에 2억을 올려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이사 가자니 애 학교도 그렇고 지금 미치겠는 거야. 근데 알아보니까 와, 전세 5억도 싸. 막 전세 5억 5천도 부르고 막 이래.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전세 가격이 5억 5천이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가야 안 올라가? 올라가지. 전세 금액이 매매를 끌어올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야, 그러면 전세가 매가를 끌어올리니까 전세 금액을 못 올리게 하자. 그러면 매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면 매매 가격이 안정화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갱신을 한번 요구하게 하자. 그리고 그때 5%만 올리게 하자.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B가 이제 A한테 요구하는 거 맞죠?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언제부터 언제요? 그래서 자, B는 아까 노란색으로 해드렸죠. 이렇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인 요 시점에서 B가 A에게 이제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더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2년이 확보가 돼. 그러자 이제 집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더 사세요 그러면. 아예 안 그래도 난 이제 계속 전세 줄 거니까 사세요. 대신에 이 동네 전세가 지금 5억이니까 2억만 올려주시면 돼요. 라고 할 때 B가 A에게 여보세요. 계약갱신 요구했는데 누가 2억씩이나 올려줘요. 법에는 5%로 한정돼 있거든요. 맥시멈으로. 그러면 3억에 5%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만 올려주고 살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전세가 5억이었을 때 매가는 6억, 7억, 8억 올라가겠죠. 근데 전세가 3억 1,500이 되면 매가가 7억, 8억이 되긴 힘들잖아.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요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B가 A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했을 때 A가 B한테 거절할 수 있는 거절 사유가 있는데 이게 요번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이건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거절 사유가 뭔지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절 사유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옆에다가 거절 사유라고 적으세요. 이게 거절 사유예요. 자, 옆에다 적어놔요. 다음의 경우 거절할 수 있다. 그게 이거라고요. 다음의 경우가. 그럼 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임차인이 몇 개에 달하는 차임 연체 2기. 그 다음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불법으로 전대했다.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과실로 파손한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목조주택의 전부 그쵸? 철거하는데 어떻게 철거해요? 대부분을 철거해야 돼. 일부분만 철거해 놓고 쫓아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특히 요게 요번에 대법원 판례 이거. 자,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 자, 읽어드리고 이제 제가 들어갈게요. 자, 밑에 거는 뭐 그냥 현저히 위반 중대한 사유 참고하시고 이응에다가 오늘 지금 1교시 마지막을 요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가로 뺄게요. 목적 주택에 어떻게 거주? 실제 거주하는 경우가 써 있죠. 그런데 임대인 옆에 가로 안에는 직계 뭐예요? 존속. 직계 존속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존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이 비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 본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아버지, 어머니, 임대인의 아들, 딸이 들어와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는 사유라고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대법원 판례를 여기다가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가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파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자 B가 A한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A가 B한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B가 A한테 계약갱신을 요구한 시점이 여기야. 자, B가 A한테 계약갱신을 요구한 시점이 여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요 시점에서 잘 들어요. 요 시점에서 A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택을 매도한 거야. 매매로.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B한테 이제 뭐라고 이제 청구를 딱 하게 되냐면 자, 이제 요 두 사람이 이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갑이 B한테 선생님,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사람은 집주인이니까 임대인이 된 거예요, 임대인이 아니에요? 임대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인 저는 선생님, 제가 직접 임대인인 갑인 제가 실거주를 할 거니까 저는 지금 선생님이 앞으로 2년 동안 5% 1,500만 원 올려주고 산다는 거 거절하랍니다.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이 동네 시세가 지금 5억이 넘어가요. 말도 안 되니까 나가달라고. 나는 여기 지금 들어가서 살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이제 B가 갑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선생님, 저는요 이미 B인 저는 A한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고요. 그 임대인은 A를 말하는 거지 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아까 임대인이 실거주한다 할 때 임대인이 과거 집주인을 얘기하느냐 현재 집주인을 얘기하느냐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없잖아. 이해돼요? 그랬을 때 이제 B의 입장에서는 과거 집주인하고 얘기 끝났는데 뭐 당신이 이제 여기서 와갖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자 여기는 갑은 여보세요. 저도 임대인이에요. 거기 임대인 앞에 과거 임대인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임대인이면 된다고 돼 있고 내가 임대인이니까 나가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B 얘기 끝났다니까 이 양반아.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이게 왜 웃기냐면 1,500만 원을 올려주고 더 살 수 있느냐 지금 2억을 올려줘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 서로 감정이 상한 거야. 그래서 결국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최근에 이제 판결이 난 거야. 근데 이번 판결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결국 B가 이겼어요? 갑이 이겼어요? 갑이 이긴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 화면으로 옮겨갖고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 보이죠?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은 자 과거 임대인만 말하는 거예요? 현재 임대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임대인도 얘기하니까 두 사람이 다 돼서 요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그러니까 법에는 임대인이라고만 적혀있지 임대인의 범위가 누군지가 안 적혀 있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계약갱신 요건은 34회 시험에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은 1위 안에서 2년 가능하고요. 자,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다? 5%. 5%를 몇 분의 몇? 20분의 1. 그래서 3억의 5%는 1,5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제가 아까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나갈게요. 이런 산정률 제한 이런 건 보지 마세요. 확정일자 후순위 얘기 다 끝난 얘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무슨 변제권?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해요? 선순위.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특별시는 얼마에 얼마? 1억 5천에 얼마? 5천만 원까지. 그게 이 얘기예요. 아까 제가 사례로 다 말씀드렸고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1억 3천에 4,300. 그 다음에 광역시의 경우에는 7천에 2,300.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일 때는 6천에 2천. 이제 나중에 이제 심화나 이렇게 갔을 때는 이제 이 숫자들을 애워서 풀어내셔야 돼요. 과거 공인중개사 27회 기출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경남 창원이 한번 나왔어요. 경남 창원. 그러면 일단 창원은 수도권이 아니죠. 제가 경상남도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 다음 창원 광역시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럼 창원은 어디 들어가요? 그 밖의 지역이니까 시험장에 딱 가서 경남 창원이 나오면 아휴 올해는 6천에 2천이 나왔네. 이게 이제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인 거예요. 아무래도 수많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끄집어 나오려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오늘 할 얘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화면 있잖아요. 그거를 딱 정지시켜 놓고 나갈 테니까 우리 여기 지금 현장 수업 듣는 분들과 인강분들이 꼭 요거만큼은 이번 달에 꼭 필기하셔가지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화면 제가 정지시켜 놓고 나갈게요. 자, 요거 맞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시킬 테니까 오셔서 앞에서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간분들도 촬영하십시오. 자, 10분만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저 좀 나가고 찍으면 안 돼요? 이거 지웠다가는 칼 맞겠는 걸? 안 지울게요. 찍어도 지랄이야. 씨. 자, 알겠어. 자.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